네, 미국의 1월 CPI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까지 일촉즉발 직면에 지금 몰리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 단계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1월 CPI 충격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3월 회의에 앞서서 2월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의가 많았어요. 네. 일부 이렇게 현지에서 사실 그 특파원이 전해주기를 2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마 시청자분도 문의가 많았는데요. 일단 그 페드 입장에서는 규칙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이렇게 지키는 것 중에서 정례회의가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연그 8회로 1월과 3월, 4월, 그 다음에 6, 7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요구했는데요. 이 지키는 게 전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1913년 이후로 임시회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 있는 후에 예.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임시회의와 긴급회의가 차이점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전쟁 인프레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는 2020년 3월 달에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정확하게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했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유튜브들이 지난 주말에 2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 7.5%는 사실 7.5%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얘기할 때 사실 분기 수준은 2분기, 그 다음에 월별 지표는 3분기 이동 평균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그 금리를 3개월 정도 본다면 11월 달에 6.8%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12월 달에 7.0%, 1월 달에 7.5%면 사실은 7%를 조금 벗어난 수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임시회의 개최권일까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과거에 인프레와 관련된 임시회를 개최할 때가 2차 세계대전 재정 인프레입니다. 이때 당시는 돈을 찍어서 전쟁 군비를 냈을 때 그것이 이제 휴일정의 행오버 현상이죠. 인프레가 이렇게 폭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는 사실 지금이 인프레입니다는 그때는 nobody knows, 아무것도 모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임시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프닝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임시의 개최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문제가 워낙 시청자분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 가지 무디스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 보면 사실 2월의 그 금리 인상설 문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페드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연준의 임시회의라고 해도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금리를 결정하느냐 할 때는 네. 반드시 임원의 정족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례회의는 페드 내에 금리를 결정하는 인사권들, 그 다음에 지방의 4명이 금리 결정권을 들어가죠. 나머지 사람들은 훈수를 두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려면 요 지방 연준의 4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는 페드 인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금리 결정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번에 그 안건은 긴급회의는 지방의 금리 결정권이 들어간 4명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뭐냐? 사실상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주에도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면 홍남기 부총리 내지는 이주열 총재가 모여서 거시경제 금융회의, 금융시장 긴급회의 예. 예를 들어서 뭐 고승범 위원장이라든가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렇게 하는 그런 쪽과 마찬가지로 금통위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금리 결정과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시장의 안정을 위한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바로 긴급 회의.
페드의 정례적인 업무 중에 하나는 있다. 근데 이것이 일부 사람이 현지의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잘못 전해져서 국내에서는 유튜브에서 마치 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쪽의 해설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는 지방의 연준 4사람이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긴급이사회는 현황이 있을 때 일대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해가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좀 궁금했던 부분이 1월 CPI 충격과 그리고 3월에 지금 두 차례 금리 인상 예상까지 나왔는데 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2월에 그 금리 인상설이 네. 사실 기정사실화됐다면 국제 금리는 폭등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폭락해야죠. 근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국채 금리 우리 정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전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설이 해프닝이다 하는 반면에 사실 더 큰 요인은 저희 국채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선호,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임시의 해프닝을 끝났지만 그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왜 이렇게 CPI가 이렇게 충격이고 임시 인상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지정학적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Geopolitical Risk Index라 해서 이것이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막 출범할 때 쏘았을 때 이때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험, 소위 GPR이라고 합니다. Geopolitical Risk Index인데 인덱스 빼고 GPR이라고 약자를 표현하거든요. 네. 이게 그 최고치에 올라가니까 안정자산 선호죠. 그러면 국채를 선호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 가격에 있는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증시에서 채권으로 그레이 로테이션, 우리가 채권에서 증시로는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채권은 그레이 로테이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게 발생했는데요. 이 지속 여부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그다음에 출구 전략과 함께 증시의 본격적인 조정에 어떤 빌미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월가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CPI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출구 전략과 관계없이 이 안정자산에 대한 이런 쪽에 선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빅테크 나스닥 지수 올라가야 되는데요. 물가와 결부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증시에서 채권 쪽으로 그레이 로테이션 되면서 예. 빅테크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와 종합개미 입장에서는 GBK 추이를 GPR의 추이를 당분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월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출격과 함께 증시의 본격적인 빌미가 제공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GPR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지정학적 위험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을 그래도 낮게 지금 점치고 있는데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있자리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여러 가지 여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봉착되냐면 유럽은 좀 조용합니다. 정작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트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푸틴도 그렇게 적어진 않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국제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썩 좋지 않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를 만회하게 한 차원이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지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아주 이렇게 그것이 목을 메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취임 이후에 7개월 트럼프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지도가 50% 높게 유지하다가 미군의 그 아프간 철군 이후로 지도가 아주 떨어졌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텔레반이 융성하면서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낙인 효과가 2000년 9/11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직도 이렇게 거기에 추모 이렇게 행렬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네. 2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 최근에 못 가고 있습니다는 뉴욕에 갔을 때도 아직도 행렬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 미군의 그 조기 철군 내에서 텔레반의 그 보복하면 제2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런 쪽에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회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사태죠. 근데 만약에 왜 바이든이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면 제2의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된다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도는 더 추락해서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민주당이 패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김정은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선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같이 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푸틴,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렇게 목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미국 측의 어떤 입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패러다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과 관련해서 ABC 방송에서 아티클 5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미국의 입장이 이 문제가 주도하니까 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문제라든가 세계 지정학적 위험에 끌고 갈 때 작년에 그 8월 말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직전에 ABC 방송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아티클 5 문제가 아프가니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아티클 5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철군한다.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철군, 조기 철군 이렇게 됐죠. 거꾸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동맹국에 상대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맹국이 유럽이죠. 유럽인데 우크라이나는 자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반쪽짜리는 사실 동맹국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가스라든가 뭔가의 측면에서 동맹국인 유럽의 약 에너지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 위험이 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이건 아티클 5 차원에서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사실 아티클 5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는 게 아니냐. 이때 아주 화두가 됐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네, 같이 기억이 방송했죠? 그때 마크 티센의 칼럼이거든요. 우리도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3월 대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이 문제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먼 옛날의 얘기는 아니다. 네. 지금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티클 5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인 유럽의 경제라든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티클 5 기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떨어진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주도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이 주도하고 네. 있죠. 그러면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이 왜 이렇게 주도하는가 하는 측면은 1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바로 패러다임과 그다음에 셀리번 패러다임에서 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정부 때는 피터 나바로가 대외정책을 주관했죠. 그러면 이때 나바로 패러다임은 상대방이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이죠. 경제 패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관계를 했냐면 나바로 패러다임인
중국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트럼프 정부의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바로 패러다임은 성공했을까? 성공했으면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나바로 패러다임은 경제를 분양해서 모든 부분에 실패가 됐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연임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거든요. 네. 왜 그러냐? 나바로 패러다임이 중국을 악이다까지 해서 경제 패권에서 밀어붙였습니다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GDP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GDP의 72% 수준까지 중국이 바싹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선 자 당초에는 2035년 이렇게 니얼 퍼거슨 교수라든가 또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내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않겠다 하는 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관계 실패로 나바로 패러다임의 실패로 인해서 사실 2028년까지 요 2028년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2029년인데 만약에 2028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면 아마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집권 기간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어서 제이컨 설리번을 안보의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이 셀러번이 나서서 주도하게 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명칭을 딴 설리번 패러다임은 기존의 나바로 패러다임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이 나바로 패러다임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했는데요. 네. 셀러번은 현실이 중국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현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한 퍼스트 무버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퍼스트 무버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IT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과거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아마 윤정록 이런 분들이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하자.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능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자, 미국은 충분히 있죠. 미국의 강점이 네트워크라든가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스파이더 전략, 오랜만에 들어오시죠? 스파이더 전략을 한다. 자, 트럼프는 상대방, 미국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 등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까마귀 대 까마귀로 본인은 독수리인데 미국의 기득권 독수리인데 까마귀 대 까마귀로 싸움했던 겁니다. 네. 본인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근데 셀러번 패러다임은 뭐냐면 미국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까마귀 대 독수리. 독수리가 위에서 쪼지 않습니까? 쪼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게 퍼스트 무브 전략을 취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이 셀러번 패러다임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적용했던 것이 역시 트럼프의 잔존의 행오버 현상에서 경제 문제였었거든요. 경제 문제에서 중국을 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겁니다. 1년 만에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빅테크의 상징 기업이 대부분 흔들렸고 여기에 반도체 굵기에 해당되는 칭화 윤리그룹이 파산됐고 화웨이도 미국의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전부 배제시켰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은 이 셀러번 패러다임이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치 군사적 측면이거든요. 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으로 시대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 셀러번 패러다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전쟁에서 그것도 미국이 16일로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사실 과거보다는 정보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 기술 때문에 현지 내에서 사실 그렇게 CIA라든가 FBI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오 기술 때문에 정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을 지정하는 것은 바로 셀러번 패러다임의 일각에서 이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하니까 그런 시점들이 구체적 시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쪽 대응도 살펴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사실 그 푸틴 입장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태평양 인도양에 이렇게 교두보, 그다음에 지중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러시아라든가 구소련의 역사는 지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일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두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이 미군 철군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또 간접적으로 영향돼 있다, 직간접으로 영향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러시아가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로 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인데요. 미군의 사실 주둔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무력 침공을 강행했던 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철군 이후에 러시아 푸틴의 입장으로 보면 러시아판 마샬 플랜을 제공해서 마샬 플랜 아시겠죠? 텔레반 정부를 다시 한번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입장이 푸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 자신의 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문제인데 거기에 미군 철군 이후에 사실 텔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 푸틴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문제냐 하면 지중하의 전략적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게스트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에서 달러 중심권에서 폐퇴시켜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아직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탈피하는 문제가 됐는데요. 이 푸틴이 바이든보다는 열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적다는 것은 네. 일단은 푸틴이 장기 집권 기반을 위해서 사실상 일국일제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건 러시아판입니다. 일국일제 체제를 하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주도로 가긴 합니다는 현실은 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갤스론 공급에서 러시아 재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쟁하면 재정 문제가 취약해진다 하는 측면에서 전쟁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아직도 낮다 이런 쪽에 베팅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는 또 한 가지는 푸틴이 자충수의 첫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결제망에 해당되는 SPFS 러시아 결제망이죠. 그래서 이걸 구축해서 달러 중심의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살펴하지만 역시 이 세계적으로 보면 중심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푸틴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자충수의 첫 신호가 나오는 것은 지금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거든요.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사건 것처럼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보다는 바이든이 더 전쟁에서 이렇게 키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앞으로 고조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외교의 달인이라 하는 해리 키신저의 제3차 전쟁, 네. 폴 크루먼한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낫다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올해의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끝났던 미니 형태를 끝났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지정학적 위험 문제를 올해 세계에서 본 자연재해학과의 가장 큰 세계경제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주도권을 짚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바이든의 지도 회복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오포리티컬 리스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거시경제팀에 해당되는 포브스의 모델을 이용해서 이 GPR, 세계 지정학적 지표가 50bp 정도 올라갈 때는 미국 경제도 0.5%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바이든이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베팅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지정학적 위에서 증폭되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가면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네. 워낙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는 전쟁 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증시라든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과 관련된 미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명칭을 딴 설리번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